17장 겁쟁이 유비. 조조는 유비를 보자 길게 찢어진 눈을 가늘게 뜨고는 비밀스럽게 속삭였어요. 요즘 집에서 아주 대단한 일을 한다고 들었소만. 대단한 일이라는 말에 유비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 조조에게 들킨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린 유비의 어깨를 조조가 덥석 잡으며 낄낄 웃으며 물었어요. 그래, 채소박 가꾸는 일은 어떻소? 유비는 그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특별히 할 일이 없어 시간이나 보내볼까 하여 이것저것 심어보고 있을 뿐입니다. 조조가 유비의 어깨를 툭툭 내리치며 말했어요. 우리 집 뒤뜰에 있는 매화나무에 매실이 주렁주렁 열렸소. 내 그것을 보니 지난 일이 생각나 그대와 술 한잔 하고 싶어 불렀소이다. 조조는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정자에 술상을 차리고는 그곳으로 유비를 데리고 갔어요. 조조가 유비의 잔에 술을 채우며 말을 이었어요. 예전에 도적대들을 물리치러 영천 땅에 갔을 때의 일이오. 마실 물이 떨어져 모두들 목이 말라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소. 내가 그때 고개 너머를 가리키며 조금만 더 가면 저 앞에 매실숲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소. 그곳엔 가지가 휠 정도로 매실이 주렁주렁 달려있으니 조금만 더 참으라 군사들에게 소리쳤소. 그 말을 들은 군사들 입에 침이 가득 고이니 물을 마신 것과 마찬가지로 갈증을 달랠 수 있었소. 조조가 소리내어 껄껄 웃으며 술잔을 들이켰어요. 그렇게 조조와 유비가 몇 차례 술잔을 비웠을 때예요.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둑해지더니 정원의 잔디밭 한가운데 회오리 바람이 둥글게 일고는 하늘로 솟구쳐 올랐어요. 그 모습이 마치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유비가 말했어요.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가 봅니다. 유비의 말에 조조가 유비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대는 용이 어떻게 변신하는지 아시오? 유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잘 모릅니다. 조조가 말했어요. 용은 자기 마음대로 몸을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며 하늘에 오르기도 하고 숨기도 하오. 몸을 키워 하늘에 오를 때에는 입으로 구름을 모두 삼킬 수 있을 만큼 커지고 작아질 때는 먼지 속에 스며들 만큼 작아지는 게 용이오. 하늘로 솟아오르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고 땅에 내려오면 파도에 몸을 감추어 찾을 수 없는 게 용이오. 이렇듯 커졌다 작아졌다 변하는 정도가 심하니 용은 천하의 영웅과 같다오. 그대는 오늘날 진정한 영웅이 누구라 생각하시오? 조조가 차분한 목소리로 묻자 유비가 대답했어요. 감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조가 대답했어요. 영웅이란 가슴으로는 큰 뜻을 품고 머릿속으로는 뛰어난 계책이 있어야 하며 강철과 같이 굳센 의지를 가져야 하오. 조조의 대답에 유비가 씁쓸해하게 웃으며 그런 영웅이 누군지 물었어요. 조조가
유비의 두 눈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 영웅은 그대와 나 오직 둘뿐이요. 조조의 대답에 깜짝 놀란 유비는 자신도 모르게 들고 있던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때였어요. 우르릉 쾅!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유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몸을 숙여 떨어뜨린 젓가락을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겁에 질린 듯 온몸을 바르르 떨고는 어깨를 움츠리며 말했어요. 천둥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 깜짝 놀라 그만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조조가 유비를 비웃듯 한쪽 입꼬리를 치켜 올리며 물었어요. 그대와 같은 영웅이 고작 천둥 소리를 무서워한단 말이오. 유비가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천둥 소리만 들으면 겁이 났습니다. 타고나길 소심하게 타고난 모양입니다. 조조는 술이나 즐기자며 유비의 술잔에 술을 가득 따랐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만 돌아가겠다고 말했고 조조도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유비가 숙소로 돌아간 후 혼자 남은 조조는 마시던 술잔을 비우며 큰 소리로 껄껄 웃었어요. 고작 천둥 소리에 놀라 벌벌 떠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숙소로 돌아온 유비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관우와 장비에게 말했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조조가 오늘 나를 불러 내 마음을 떠보았네. 내가 며칠 전부터 채소밭을 가꾸기 시작한 것은 조조가 이럴 것을 대비하여 나는 농사에만 관심 있을 뿐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네. 게다가 천둥 소리에 깜짝 놀라며 겁쟁이 행세를 했으니 조조가 나에 대한 경계심을 풀었을 것이네. 그제야 관우와 장비는 그동안 유비가 채소밭만 가꾸던 일에 대한 오해를 풀었어요. 그렇게 유비는 조조에게 사로잡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답답한 마음을 달래며 허창 땅을 떠날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조는 또다시 유비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조조의 마음 한구석에 찝찝하게 남아있던 유비를 다시 한번 시험해보려 부른 것이었어요. 유비는 바짝 경계하며 조조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이 정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데 조조의 군사 하나가 허겁지겁 달려와 조조에게 보고했어요. 원소가 공손찬을 무찔렀답니다. 공손찬이 성 안으로 들어가 성문을 걸어 잠그고 꼼짝도 안 하고 있었는데 원소의 군사들이 성 밑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 성에 불을 질렀답니다. 도망갈 길이 없던 공손찬은 자기 손으로 가족들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공손찬이 죽었다는 소식에 유비가 눈물을 보였어요. 조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공손찬은 어차피 원소에게 지게 되어 있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오? 유비가 옷소매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공손찬은 저와 어려서부터 함께 공부하며 자란
형제와도 같은 사이입니다. 제가 맨 처음 벼슬을 얻게 된 것도 모두 공손찬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조는 유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손찬이 죽은 후의 상황은 어떠한지 병사에게 물었어요. 원소는 공손찬의 10만 군사를 손에 넣었습니다. 원소의 동생 원술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 어려운 지경에 처해 형 원소가 있는 하북으로 갈 예정이랍니다. 두 형제가 손을 잡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부하의 보고를 잠자코 듣고 있던 유비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조조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원술이 원소에게 가려면 반드시 서주 땅을 거쳐야 합니다. 서주는 제가 오랫동안 머물던 곳이라 그곳 지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저에게 군사를 빌려주시면 원술이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를 단번에 무찌르겠습니다. 제가 공손찬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군사를 빌려주십시오. 조조는 유비가 마치 자신의 부하라도 되는 듯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하자 흐뭇하게 웃어 보이며 말했어요. 군사 5만 명을 내어줄 테니 내일 아침 일찍 황제께 인사드리고 떠나도록 하시오. 유비는 조조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의 인사를 한 후 숙소로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조조는 만족스러운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겨우 공손찬 따위의 원수를 갚겠다고 목숨을 걸다니 유비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다음 날 유비는 황제에게 인사드린 후 관우 장비와 함께 조조의 군사 5만을 거느리고 서주로 떠났어요. 유비의 양쪽에 관우와 장비가 청룡 언얼도와 장팔사모를 높이 쳐들고 있으니 유비의 기세가 당당하고 씩씩했어요. 그렇게 유비의 일행이 서주성을 막 벗어났을 때예요. 유비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동승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동승이 원망 섞인 눈빛으로 유비를 보며 물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면 어떡하오? 지난날 우리와 뜻을 함께 하기로 한 약속을 잊으셨소. 유비가 동승의 손을 부여잡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서주로 내려간 후 좋은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동승이 당부했어요. 그럼 우리는 유비 장군만 믿고 기다리고 있겠소. 부디 황제 폐하의 뜻을 잊지 마시오. 그렇게 동승과 헤어진 유비는 군사들을 재촉하며 급히 말을 몰았어요. 장비는 평소와 다르게 서두르는 유비의 행동이 낯설었어요. 장비가 물었어요. 형님, 왜 이렇게 군사를 다그치며 서두르쇼? 그러자 유비는 멈출 기세도 없이 급히 말을 몰며 대꾸했어요. 지금까지 나는 새장 속에 갇힌 새였으며 그물에 걸린 물고기였다. 이제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고 바다로 헤엄칠 수 있게 되었는데 어찌 서두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시는 조조의 소나기에 들지 않을 것이니 어서 말을 달려라. 장비가 말했어요. 아,
그렇다면 지금 조조는 형님에게 속은 것을 알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겠소. 그렇게 유비 삼형제가 웃음을 지으며 서주를 향해 세차게 말을 몰 즈음 유비의 소식을 들은 조조의 책략가 순욱이 조조를 급히 찾아왔어요. 장군, 어째서 유비에게 군사를 빌려주셨습니까? 조조가 느긋한 목소리로 여유를 부리며 대답했어요. 원소와 원술이 힘을 합친다길래 그것을 막기 위해 유비를 보낸 것이오. 순욱이 다급한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유비를 죽이지는 않더라도 장군의 소나기에 두라 그리 말씀드렸거늘 어찌하여 군사까지 붙여 그를 놓아주셨습니까? 순욱의 말에 조조는 호탕하게 웃었어요. 유비는 그대가 걱정하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못되오. 전등 소리에도 놀라는 겁쟁이이니 걱정할 것 없소. 조조의 말에 순욱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유비는 장군을 속이려 일부러 겁쟁이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여포를 죽이라고 했던 유비를 잊으셨습니까?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조조는 아차 싶었어요. 조조는 허저를 불러 군사 500명을 이끌고 유비를 쫓아가 그들을 다시 불러오라 명령했어요. 조조의 명령을 받고 빠르게 유비의 뒤를 쫓은 허저는 유비에게 조조의 명령을 전했어요. 군사를 이끌고 다시 성으로 돌아오시라는 조조 장군님의 명령입니다. 허저의 말에 유비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거절했어요. 장수는 군사를 거느리고 출발한 이상 황제 폐하의 명령도 따르지 않는 법인데 어찌하여 나를 다시 돌아오라 하는가? 그리할 수 없으니 허저 장군은 돌아가 조조 장군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전하시게. 유비의 양옆에 관우와 장비가 무서운 눈으로 허저를 노려보자 허저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허저를 보낸 후 유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을 달려 서주로 향했어요. 조조에게 돌아온 허저는 유비의 말을 그대로 전했고 조조의 표정은 어두워졌어요. 겁쟁이인 척 나를 속이다니 유비는 진정 영웅이었던가. 아,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는 법. 다음에 만나면 반드시 복수해 줄 것이다. 조조는 가늘게 찢어진 눈을 지켜뜨며 중얼거릴 뿐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유비를 붙잡을 수 없었어요. 조조가 있는 허창을 떠나 서주성에 도착한 유비는 임시로 서주를 다스리던 조조의 부하장수 차주를 만났어요. 차주가 예의를 갖추며 물었어요. 유비 장군께서 이곳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유비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원수를 무찌르러 군사를 거느리고 왔소. 차주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있는 힘껏 돕겠습니다. 며칠 후 원술이 군사를 이끌고 서주를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유비는 그 길로 관우와 장비를 앞세워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원술이 지나갈 통로로 향했어요.
원술은 수레에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서주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한 무리의 군사들이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와 원술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원술아, 어딜 그렇게 급히 가느냐? 황제 폐하의 명령을 받아 네 놈의 목을 가지러 왔다. 유비였어요. 원술이 유비를 향해 소리쳤어요. 돗자리나 팔던 놈이 감히 누구한테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원술의 외침과 동시에 원술의 부하장수 기령이 말을 타고 달려나왔어요. 그러자 유비 옆에 있던 장비가 뛰쳐나와 기령을 향해 소리쳤어요. 기령아, 이렇게 보니 반갑구나. 옛날 여포에게 속아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갔을 때 네 주인 원술에게 엉덩짝을 두드려 맞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소문이 사실인지 네 놈 엉덩짝 좀 봐야겠다. 장비가 놀리자 기령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기령이 우락부락한 두 팔로 장비를 향해 칼을 휘둘렀으나 장비가 보기 좋게 막아냈어요. 그렇게 두세 차례 실력을 겨루던 장비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장팔 사모를 휘두르니 기령이 말에서 픽 하고 떨어졌어요. 땅바닥에 곤두박질 친 기령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어요. 장비가 원술의 군사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다음엔 어떤 놈이 덤비겠냐?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피를 흘리는 기령을 보자 원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당황한 원술이 부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저 건방진 돼지 같은 놈의 목을 베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큰 상을 준다는 말에 원술의 부하장수 몇이 뛰쳐나갔지만 그들이 나올 때마다 장비의 장팔 사모가 번쩍하며 그들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당황한 원술이 주먹을 불끈 쥐고 씩씩거렸어요. 분하다. 미련하게 생긴 놈이 실력은 대단하구나. 곧이어 유비가 총공격을 명령했어요. 원술의 군사들은 허둥거리며 사방으로 달아나기 시작했고 유비의 군사들은 그들을 쫓아 목을 베기 시작했어요. 적들의 시체는 순식간에 온 들판을 뒤덮었고 무기를 버리고 도망간 적들의 수는 셀 수조차 없었어요. 첫 싸움에서 크게 패한 원술은 100명도 안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허겁지겁 달아났어요. 그러자 이번엔 예전에 자신의 부하 장수였던 뇌박과 진란이 도적대를 이끌고 나타나 원술이 가진 곡식과 금은 보화를 모두 빼앗아 달아났어요. 이제 원술에게 남은 것은 늙고 병든 병사 몇 명과 쌀 한 수레뿐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원술의 신세가 처량하게 되었어요. 찌는 듯한 더운 여름, 도망치기 바빴던 원술이 숨을 헐떡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힘들어서 더는 못 걷겠다. 여기서 배를 채우고 쉬었다 가자. 얼마 남지 않은 쌀로 죽을 끓여 군사들을 먹이고 나니 원술에게 남은 식량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술의 가족들까지 굶을 지경에 이르니 원술을 따르는 군사들은
하루에도 여러 명씩 굶주림과 더위에 지쳐 쓰러져 죽었어요. 원술 또한 찌는 듯한 여름 날씨에 더위를 먹고 쓰러져 막사 안에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누워있던 원술이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어요. 뭐 먹을 것 좀 없느냐? 원술의 말에 부하장수 하나가 물만 흥건한 죽 한 그릇을 원술에게 갖다 바쳤어요. 원술은 수저로 죽을 떠보고는 죽그릇을 부하장수에게 집어던지며 소리쳤어요. 이런 걸 음식이라고 가져오는 것이냐? 다 필요 없으니 가서 꿀물이나 한 그릇 가져오너라. 원술의 말에 늙은 부하장수가 한숨을 뱉어내며 중얼거렸어요. 꿀물? 참네. 꿀이 어디 있소? 늙은 부하장수가 막사 밖으로 나가자 원술은 허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단 말이냐. 그렇게 한참 동안 허공을 바라보던 원술은 갑자기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는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질렀어요. 윽 하는 소리와 함께 원술의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더니 픽 하고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원술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